오랜 독재의 장막을 찢고 터져나온 함성. 4.19였다. 십여 년에 걸친 이승만 독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다시는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214명의) 희생. 학생과 시민들의 핏값으로 얻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미국의 오랜 염원이 있었다. (1952년 5월) 한 방문객이 야음을 틈타 장년의 비서실장을 찾아왔다. 근데 밤중에 이제 미군이 왔다고 그래요. 내 집에도 그 역시 전쟁 때고 하니까 이제 경호원이 있었거든. 경찰관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래, 밤중에. 이상하다 해서 나가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용문 장군이에요. 선우정원은 당시 육군본부 작전국장이었던 이용문에게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된다. 그 무슨 얘기냐고. 이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야. 뭐냐, 어떡하냐. 쿠데타. 그 쿠데타는 게 어떻게 하는 게냐. 이 박사 없애버리는 거래. 없애버린다는 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이 그럼 정치에 가입한다는 얘기냐. 그건 두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대통령 이승만 암살 계획. 이용문은 구체적인 암살 방법과 장소까지 털어놓았다. 고개 2층에다가 무슨 방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나? 뻔하지. 어떻게 하면 거기다 기관총이라도 걸어놓고 한다든가 그런 거겠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 참모총장선까지 알려진 계획이라고 암시한 이용문. 그는 야당이었던 장면 박사 측과의 연합을 제의했다. 또 그리고 난 반대다. 끝까지 반대할 거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아주 실망했고 화가 나서 이러면서 무슨 정치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아주 대로해가지고서 그대로 가버렸어요. 군부는 왜 그런 극단적인 계획까지 생각하게 된 것일까? 이승만은 그때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다시 대통령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한국전쟁 와중이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 반란 사건 등으로 후방도 소란했다. 이승만 정권은 거대해진 야당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52년 5월 26일 0시 이승만은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내렸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통째로 견인해 헌병대로 끌고 갔다. 무법천이지. 계엄령 하니까 영장이 있나. 명색이 일반 민간인도 아닌 국회의원을 막까지 끌고 가는 파인데 그래 들어보더니만은 나도 그 버스에 탔어요. 탔는데 들어오더니만은 쭉 명단을 조사하더니만은 이 중에 아무개만 남기고 내리시오 한단 말이야. 이승만에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모두 누명을 씌워 구속했다. 그리고 야당의 집회를 무산시키는 등 탄압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동에 대해 대구 육군본부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참모총장 이종찬은 계엄을 위한 이승만의 병력 출동 요구를 거절했다. 이종찬 장군 생각은 그냥 군을 이용해가지고 계엄령을 해서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격분을 한 사람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미워한 거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이승만은 자신의 친위부대인 헌병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군대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군부는 이 사실에 격분했다. 육군본부는 병력을 부산에 보내 이승만 일파를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 참모총장 이종찬의 명을 받아 작전국장 이용문이 세부작전을 꾸려나갔다. 발포 전 선우정원을 찾아가 이승만 암살 계획을 논의한 것도 바로 이용문이었다. 그런 작전을 하려면 그때 후방에 경비대라는 게 쭉 있었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 경비대 2개 정도를 뽑아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지휘관은 누구를 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박정희 대령을 자기 차장으로 데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령 보고 야 네가 한번 안 해볼라냐. 저한테 명령이 내린다면 해보겠습니다마는 생명 먼저 보장이 되면은 한번 해볼랍니다. 이종찬은 이 계획을 미국 대사관에도 사전에 알렸다. 대리 대사 라이트너를 찾아간 이종찬은 6번의 군사작전을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만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라이트너는 이 사실을 본국에 알렸다. And had some of them under arrest. And with that being the case, it was necessary if there was to be any true freedom there for the general to step in, but it was only to release those people. It wasn't to do anything else.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일념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구태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은 이 제의를 거절했지만 사실 이승만은 미국에게도 골칫거리였다.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방의 군대를 빼낸다면 전력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이승만을 만나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이승만의 돌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미 합동 참모본부는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미 국무부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계속 주장했지만 미국 군부 인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특히 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강력한 반공투사인 이승만을 존경하고 있었다. The American command on the Army side wanted no problems in the political side because they had a war to fight. They just wanted stability. And whether Reed was a proper Democrat or not didn't matter to the military. They just wanted stability. 우려했던 국회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국은 이승만의 뜻대로 흘러갔다. 헌법을 고쳐 이승만에게 유리하도록 변형된 직선제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승만은 다시 권력을 잡았고 미국이 세웠던 비상계획은 도상작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비상계획은 후일 에버레디 플랜의 모체가 된다. 중앙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관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제거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국무부에서 그것을 이제 거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대체해서 나올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더 한국의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또다시 이승만의 존재에 회의를 갖게 된다. 53년 4월, 오랫동안 소강 상태에 빠졌던 휴전회담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매일 900여 명의 유엔군이 죽어가고 있었고 미국은 승산 없는 한국전에서 빨리 손 떼길 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을 결사반대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은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을 한다면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동원해 대대적인 휴전 반대 시위를 일으켰다. There was a tension to go north, and Pukchin, you know, and he got all the prostitutes together and would put on big show, you know,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embassy, and they would shove at the gates, and they had to shoot pistols off to get it all stopped. But in the end, it was all a show of. It never went too far.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휴전 반대 시위에 합류했다. 북진은 한반도 이념을 흔드는 거대한 구호가 되었다. 미국은 긴장했다. 이승만은 독사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8군 사령관 테일러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미국에 속해 있으며 북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승만에게 계속 주지시켰다. At every opportunity, he would discourage President Reagan, and I can't recall an exact statement that he made as to exactly what he would have told President Reagan, but he probably would have said that he could not count on American support. Now that's just my guess, but and he would have pointed out that the North Korean army was extremely strong along the DMZ, and that a march north without American support would fail. 미국이 기존 조건에서 휴전하게 되면은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그것의 이제 실현 가능성은 당시 한국군과 그 미군의 관계로 봤을 적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문제는 그런 일이 진짜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북진 주장이 계속되자 마침내 미국은 극비리의 이승만 견제 계획을 세우게 된다. 8군 사령관 테일러가 세부 지침을 만든 작전 계획, 바로 에버레디 플랜이었다. 에버레디 플랜은 이승만 대신 한국군을 내세우는 것이 골자였다. 플랜 에버레디, 한국군 참모총장을 불러 유엔군의 명령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유엔군의 명령에 반항하는 한국군 장교들을 충성스런 장교들로 교체한다. 반항하는 한국군 부대에는 연료와 탄약 공급을 중단한다. 이승만에게 유엔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제시한다. 반항하는 군과 민간 지도자를 체포한다.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사정부를 선언한다. 에버레디 플랜은 유사시 바로 가동될 수 있게 준비된 정교한 군사작전이었다. 에버레디 플랜과 함께 미국은 유화책도 준비했다.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주는 것이었다. 국무부 장관 덜레스가 한국으로 날아와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이승만은 한국군의 병력 증강을 약속받는 대신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되고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체결을 할 적에 휴전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방해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휴전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회담으로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잠시 그 휴전에 대한 그 입장을 유보한 것이다. 이후로도 이승만은 수시로 단독 북진이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에 도전했다. 그때마다 미국 역시 에버리디 플랜을 꺼내어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쉽게 에버리디 플랜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승만을 대신할 만큼 강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The fact is the United States never did find someone that could replace Lee Seung-man until the Korean people overthrew Lee Seung-man in 1960. And Lee Seung-man's strength, his intelligence was to know that fundamentally after Lee Seung-man, the United States had nobody in Korea that they could really trust to be a good anti-communist leader. 에버리디 플랜에서 이승만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한국. 그들은 작전 지휘권을 가진 미국과 군 통수권을 가진 이승만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So they had a very difficult role to play, I think, between President Rhee and the Americans to satisfy both sides. They needed to keep good working relationships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ey needed to keep good relations with President Rhee. So they had a critical, in that sense, that was a political role that they had to play. And they did it very well, I think. 당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었던 한국군. 이승만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He always had a sense that the military was potentially a threat, and he paid great attention to neutralizing the general officer. 에버리디 플랜을 입안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군을 주목하게 됐다. 미군과 가까웠던 한국군 역시 은연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그것은 군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에버리디 플랜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그 정치적인 격변이 왔을 적에 한국군이 당장 그 안정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상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격변의 과정에서 한국군이 잠시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대체를 한다든지 사회를 안정시킬 요소로서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는 게 일관되고 흐르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디 플랜 이후 미국은 끊임없이 이승만의 대안이 될 만한 지도자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그 결과 미국이 잠재적인 대안으로 염두에 두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군부였다. 이승만 정권이 종말을 앞두고 있던 1959년 12월 미국에서 새 대사가 부임해왔다. 월터 맥카나기였다. 그의 앞에는 경제 문제, 한일 국교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The economy was in terrible shape, and a lot of us really expected to see the economy collapse. There was a real fear that the country would not make it. 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hee, Syngman Rhee, was getting more and more authoritarian. I think a lot of us in the embassy felt that he was sort of out of touch
민주주의의 쇼윈도우가 되길 바랬던 한국. 그러나 한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있었다. 뭔가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일본과의 수교를 권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Well, that was economic. That was economic. It was felt that, it felt that Korea did not have a sufficient market, did not have resources, had no, somehow it was hoped that somehow they could cooperate in a sense that it would give some start to the Korean economy, Japanese investment or something like that, or trade between the two and things like that. I mean, I can remember we went all through all sorts of tortuous ideas of how to get the Korean economy. That always sticks in my mind, the Korean economy is dead. We cannot help. Well, this is going to be a case which we will have to support unless it's unified for the next 20, 30 years. So. 이승만이 사사건건 미국의 정책과 대결하고 있던 그 무렵 새로운 부대사가 한국 땅에 도착했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마샬 그린. 그는 이승만과 한국 정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He nursed his old sentiments towards Japan, and one can understand that. But it seemed, I think, to most American policymakers that while he was in power, there would be no reconciliation or no attempt at reconciliation betw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자유당에서는 2월 7일에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부통령의 이기붕 선생 출마 환영 대회를 이승만이 사선에 도전했던 1960년은 미국에게 중요한 해였다. 미국은 3월 15일에 정 부통령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The embassy tried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the countryside. And a number of the officers were assigned to travel. And I traveled into Cholanamdo just before the election.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내려가 선거를 감시했다. 각 후보자의 기호가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으며 3.15 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정권력으로 얼룩진 유례없는 부정선거였다. All of these expectations, these bad expectations, came true. And it was seen to have been an election which was neither fair nor free. The campaign was rather difficult. There was a lot of money spent, a lot of bully boy tactics used, and some real fraud. And as you're all aware, resulted in demonstrations afterwards, the tragic discovery of a high school student down in Masan that had been killed. 불씨는 마산에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의 비참한 죽음은 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것은 4.19의 서곡이었다. 미
대사관 쪽도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강력한 대책을 논의했다. 마샬 그린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Green was also actually was instrumental, I think, in persuading Parsons, if he had an assistant secretary, that we should proceed with the aid memoir and to push hard on this. 마샬 그린은 에이드 메모아르를 만들어 본국에 건의했고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에이드 메모아르는 재선거 신시성을 이승만 정부에게 촉구하는 일종의 외교각서였다. 이 와중에 4.19가 터졌다.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이날 하루만 183명이 죽고 6,000명이 넘게 다쳤다.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거리로 나가 시시각각 상황을 대사관에 보고했다. I think all of us in the embassy, there's no question, we were on the side of the students. I mean, we were excited and really enthralled by what was happening. And we had good contacts with the students. 흥분한 학생과 시민들은 경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The police were lined up right outside the entrance gate to go into Gyeongmu-dae. And the students were marching up, and they would come up to the police line and rip open their shirts. And they just, and down they went. And I was standing in a telephone booth calling into the embassy and said, there's another student dead. And I don't know how many were killed, but they were right there. I mean, they were from here to this mirror. They were 10 feet away, just being mowed down. At that point, armored cars had started moving out down Cheongno and spraying bullets, just sort of randomly shooting. I think that's when we felt this was probably going to be the end of the Syngman Rhee regime. 미국 대사관은 4.19가 일어나자 기민하게 대처했다. 메카나기 대사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불만이 정당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메카나기의 성명은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다. He referred to the justifiable grievances of the students. And justifiable is a very strong word. I mean, that says that it's okay, they were doing the right thing. And so that was seen, it was taken, I think, not just by the students, but in general. That was taken as that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essence, had given its support to the revolutionary activities of the students. This statement of Ambassador McConaughey was widely read as the withdrawal of U.S. support for Syngman Rhee. And so it had a dramatic impact on the situation. 4.19는 이승만에게 수건을 갖고 있던 미국에겐 천재 일우의 기회였다.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국무부 장관 허터는 이승만에게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That when the riots broke out in Seoul, that we had to give Rhee a push. Not a push out, but give him a push to get on the right side. And so this was a cooperative effort within the Bureau and the desk. We drafted a so-called aide memoir and asked the ambassador to go to Rhee and tell him that, one, that we knew these elections were bad, they're false. He had to do something to get the confidence of people. He was losing the confidence of the United States. 메카나기는 이승만을 찾아가
국무부 장관 허터의 외교각서를 전달했다. 그때까지도 전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승만. 그는 재선거 실시 등 사실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각서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We just assumed that was the end. I don't recall our even thinking that he wasn't going to step down.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열쇠를 쥔 것은 군이었다.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서울에는 4월 19일에 이미 계엄군이 들어와 있었다. 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한다면 시위는 진압될 수도 있었다. Obviously, the army had the ability to put down demonstrations if it used deadly force. The question is, would it use deadly force? And we urged that they not use deadly force, and the commanding general informed the president that he was not prepared to order his men to fire on the students. At that point, you might say everything after that it all changed at that point. 계엄군은 시위대에 발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시위를 계속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도 이승만 정권에 반기를 든 것이다. 우리 야당만 군단장 모두 모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하야하시는 길밖에 없다. 군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교수들도 시위에 나섰다. (4월 19일) 이후 24일까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시위는 25일 교수단의 시가 행진과 함께 대규모 군중 데모로 발전했다. 적극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 계엄군의 태도, 그리고 학생들의 피를 애도하는 교수들의 걸기, 이 모든 것이 다음 날에 일어날 이승만 하야의 전주곡이었다. And so you had these two things happen. There was the sense the students now had that the American embassy was supporting them, and the army clearly was not in the way. And so they felt that we'd won. And that was it. (4월 26일) 오전 시위대 중에서 선발된 학생과 시민 대표들이 이승만을 만나기 위해 경무대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메카나기 대사의 차로 도착했다. 메카나기가 왔다는 바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겠죠. 이 나라를 부활을 기리한 각하가 하야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메카나기 역시 완곡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하야를 다시 한번 권고했다. At that point, the U.S. embassy, in the form of the American ambassador, was making clear that we believed that that Reed did have to step down. I don't remember what exact day that was, but at that point that was a direct expression from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u're like the George Washington of Korea. After the war, you brought the country up. But, every great leader comes to the time when he must turn things over to some others. Something like that, he may have said. 저는 분명히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그날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머리는 환호성에 휩싸였다.
경무대를 나온 메카나기의 차는 학생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But I do remember how the students ran alongside the car and clapped and things like that. 10여 년간에 걸친 독재는 막을 내렸다. 학생과 미국, 그리고 군대. 다각적으로 이승만을 압박했던 이들의 힘이 마침내 이승만을 몰아낸 것이다. 이승만의 하야로 인해 미국이 한때 생각했던 에버리디 플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만이 물러날 경우 한국군이 대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에버리디 플랜의 내용이었다. 이승만이 물러나자 다시 한국군이 주목받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렬. 그는 이승만이 공식적으로 하야한 27일 미국이 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미국이 계엄사령관 송여찬을 수반으로 하는 군사정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8군 사령관 네그루더는 4.19 이후의 혼란에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희망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때의 마그루더 장군이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군이 이 사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군정을 하라든가 해야 된다든가 무슨 다른 무슨 뭐 방법을 얘기한 거는 없지만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미국 국무부도 군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무부는 만약 4.19와 같은 소요가 또다시 온다면 버마의 내윈식 군정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에버레디 플랜 때 한국군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미국은 이때도 역시 군정이라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뒤를 이은 사람은 야당 지도자 장면이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의 행동을 개시해 장면 정권이 들어선 후 채 1년도 안 돼 5.16이 발생했다.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에 대해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다. 4.19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미국은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았다. 장면이 사라져 진압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장면은 칼멜 수녀원의 은신에 있었다. 사실 CIA와 미 대사관은 그날 이미 장면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 And we got down there, and then over the course of that day and the next 4 or 5, I think we stayed in the office. We were working all of the time, and it was initial period, as always, of trying to find out what exactly had happened. And the several focuses were where was Changmyon originally, and then of course we knew. 장면은 프랑스 대사를 통해 미 대사관에 쿠데타군 진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대사관에도 하루에 2차례씩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장면의 호소는 미 대사관을 통해 백악관에도 전달됐다. 백악관에서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But I wasn't that surprised, and I'll tell you why. I never expected that Changmyon would be a strong or effective leader. 장면
Yeah, he was a disappointment. While Rhee was too hard, Chiang was too soft, and he never seemed to really get things going. That's why I say things continued to go downhill under his government. He was sort of as far as I can remember, he was considered a weak person. 사.19 뒤끝의 혼란과 이승만 실정의 뒷수습을 떠맡게 된 장면. 그는 성실하고 민주적인 인물이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강한 지도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So that year, or what would we say, 7 or 8 months, was characterized by a major effort, let's say, by the Americ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support the Changmyon government. The Changmyon government caught in several fronts, and never able to establish itself firmly. But did he have the strength to govern Korea? And I expected that he did not, and so I wasn't that surprised when a year later he was toppled.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장면은 그러지 못했다. He took a rather academic position toward the military, sort of a European scholar's view that, well, the military is subordinate to the civilian leadership and that's it. Well, it's never quite that easy and not quite that simple, particularly in a country where the military institution was such an important one as it was in Korea at that time. As Syngman Rhee fell, you could almost see that the Chiang government was a transition rather, and that the military,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assert themselves politically. 5.16이 일어나자 미국은 쿠데타를 진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면의 요청에 대한 침묵, 그것은 장면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대신 미국은 군부의 지도자 박정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방문 시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박정희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우리들이 군사혁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작년 4월에 학생들이 이승만 작정에 항거하여 영적으로 봉기함으로써 우리들보다 먼저 거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대신에 학생들이 혁명을 한 것을 다행히 생각하고 새로운 인간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하루의 보람없이 허정 과도 정부의 몇 개월간은 지나갔으며 또한 장남 정부의 허둥지둥하는 몇 달도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박정희는 같은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Park made some noises, at least, that he was going to work on the economy, which Rhee, of course, had no interest in, and Chiang didn't seem to know what to do about. So I think that was another reason that they decided, let's give him a chance. This place is very unstable. We need strong leadership in Korea, so give the military a chance. Maybe that's what they thought. 에버레디 플랜의 핵심은 이승만을 제거한 후 한국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역시 그때부터 쿠데타를 꿈꿔왔다.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박정희와 미국은 접점을 찾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이승만을 대체할 강력한 지도자를 탐색해왔던 미국은 장면이라는 짧은 과도기를 거쳐 박정희와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5.16과 박정희야말로 에버레디 플랜의 마침표였다.